자, 이제부터는 이 선조 때 이제 훈구 세력은 다 사라지게 되고요. 사림들의 세상이 옵니다. 사림들이 대거 중앙 정계에 진출을 하고요. 이제 사림들만 남았어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사림 말고 인간이 3명 이상 모이면 뭐가 생겨요? 다툼이 생깁니다. 갈등이 생깁니다. 하물며 이제 정치는 훈구, 공공의 적이라는 훈구가 없고 사림의 세상이 되다 보니까 사림 내에서도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 쪼개진다는 거죠. 우리는 같은 지역 출신, 또는 우리는 같은 서원 출신, 같은 학교 출신, 같은 선생님 제자 출신 이러면서 무리를 짓게 됩니다. 그 무리를 뭐라고 한다? 붕당이라고 합니다. 붕당, 무리라는 뜻인데요. 정치적인 무리입니다. 요새로 말하면 이제 뭐 국민의힘이라든지 더불어민주당 같은 그런 정당을 떠올리시면 되는데요. 같은 뜻을 가지고 정치하는 세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붕당이 생기면 좋은 점이 뭐냐? 서로 비판과 견제를 할 수 있습니다. 잘할 때는 칭찬해주지만 잘못할 때는 따끔하게 지적을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붕당의 근거지가 어디냐? 바로 서원이거든요. 이 서원에서 무리가 형성돼서 그들이 중앙으로 진출하면 붕당이 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 고향에 있는 서원이랑 굉장히 끈끈하게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중앙에 진출하지 않은 제야사족, 지방에 있는 사림들의 의견도 이 사람들은 들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폭넓은 의견 수용이 가능하더라가 장점인 반면, 단점은 뭐냐면 권력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이들이 권력을 잡기 위해서는 관직에 나가야 되는데 그 관직의 수는 제한돼 있죠. 이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땅이나 뭐 재산도, 경제적인 이득도 한정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결국 권력 다툼이 생기더라. 자, 이 붕당이 어떻게 형성됐는지 먼저 선조 때부터 보겠습니다. 자, 이때 굉장히 지금 필기를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자, 한번 볼게요. 이때 중종반정 이후에 명종 때 외척간 대립이 생겼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인종의 외갓집인 대윤과 명종의 대갓집인 소윤이 막 치고받고 싸웠다. 이 외척 정치를 어떻게 할 거냐를 두고 두 파로 나뉩니다. 사림들이 어떻게 두 파로 나뉘냐?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는데요. 동인들은 외척 정치 절대 반대, 철저히 청산해야 된다. 외척 다시는 정치에 참여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 뿌리를 뽑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었고요. 이 사람들은 조금 젊은 사람들이었어요. 젊은, 좀 이제 정치적인 경험이 많이 없는 신진사림들이었고요. 대표적인 인물로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황 선생님이 있습니다. 그 1,000원짜리 지폐에 그려져 있는 이황 선생님이 여기 동인의 대표적인 인물이었고요. 반면에 서인 세력들은요, 그래도 외척들도 우리가 같이 좀 이제 데려다가 정치 같이 해야 되겠지 않습니까? 너무 다 이렇게 쫓아내면은 안 좋아요 하면서 좀 받아주자라는 입장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기존에 이미 정치를 한 경험이 많은 기성사림들이었고요. 대표적인 인물은 이이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결정적으로 이 사림들이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게 된 계기는요, 바로 이조 전랑 자리에 누구를 앉힐 거냐를 문제로 나뉘게 되는데요. 이조 전랑은 이조, 이부, 예부, 호부, 이조, 예조, 호조, 형조, 그 6조 중에 한 관직인데, 이조 전랑이 굉장히 좀 약간 좋은 자리가 뭐냐면, 그 3사 관리에 임명권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물러날 때 후임자를 추천할 수 있어. 후임자를 앉혀놓고 물러날 수 있어. 그리고 이 이조 전랑을 거치면 보통 대부분 영의정이나 좌의정이나
우의정 같은 재상으로 승진하는 자리인 거야. 그러니까 낮은 관직이긴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권력과 또 앞으로 더 큰 권력을 가질 수 있는 요직인 거죠. 여기에 동인과 서인은요, 각자 자신들이 응원하는 사람을 앉히기 위해서 막 싸웁니다. 그러면서 동인과 서인으로 나눠지고요. 그리고 나서 동인과 서인 사이에 이제 감정의 골이 좀 생겼잖아. 그리고 나서 이 서인이 동인 중에 정여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모반을 일으켰다는 누명을 쓰게 돼요. 이게 누명인지 진실인지는 아직 모르지만 정여립 모반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거 모르셔도 돼요. 정여립은 동인이야. 모반 사건이 뭐냐면 반란을 준비했다라는 뜻인데요. 동인 세력의 정여립이 반란을 일으키려고 했다? 굉장히 큰일이에요. 그래갖고 이것을 빌미로 서인의 그 정철 아시죠? 수험생이 가장 사랑하는 그 고전 시가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삼위인곡, 송미인곡을 쓰신 분인데요. 아직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아주 유명하신 분이 앞으로 알게 될 거예요. 이 정철이 동인을 굉장히 이제 공격합니다. 야, 니네 어떻게 반란을 준비할 수가 있어? 이러면서 정여립 당연히 사형을 받았고요. 사형됐고 같은 편이라고 했던 동인들도 이제 공격을 받은 거지. 그리고 나서 다행히 동인들이 이제 권력을 다시 잡게 되었을 때 이 동인들이 야, 그 너네 정철 까먹었냐? 그 서인 사람들이 우리 동인들 막 다 시까지 말리려고 했잖아. 그거 참을 수 있냐? 하면서 이제 서인을 어떻게 할 거냐? 서인을 완전히 배제시킬 거냐? 아니면 좀 그래도 봐줄 것이냐라고 의견이 갈리게 됩니다. 서인을 봐주자라고 했던 사람들이 온건파 남인으로 나눠지고요. 서인을 완전히 몰아내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북인으로 나눠집니다. 이 선조 때 동인, 서인, 그리고 동인이 다시 남인과 북인으로 나뉘게 되고 선조의 아들인 광해군이 왕위에 올랐을 때는 권력을 누가 잡냐? 북인이 집권합니다. 왜 그러냐면 선조 때 우리 역사에서 가장 큰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바로 임진왜란이 벌어졌습니다. 그 임진왜란이 벌어졌을 때 전국 각지에서 의병을 일으켜서 활약했던 사람들이 대부분 북인 출신이었거든요. 더군다나 이 의병들은 당시 세자였던 광해군을 따라서 전국을 누비면서 왜군들과 직접 싸웠던 사람들이에요. 왕자 시절부터 광해군을 도와줬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광해군이 왕이 됐을 때 권력을 잡게 된 거죠. 자, 북인은 권력을 잡고 난 다음에 같은 동인 출신이지만 남인이랑 이미 사이가 갈라졌어. 더군다나 서인은 애초부터 사이를 안 좋아했어. 서인 다 죽여야 된다, 복수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북인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북인이 독점을 하게 됩니다. 권력을. 자, 그런데 이것을 가만두고 볼 수 없었던 서인은 권력을 빼앗아 오기 위해서 광해군을 몰아냅니다. 그리고 인조를 왕으로 세우죠. 바로 인조 반정이 일어나는데요. 이 인조 반정이 일어난 배경에는 광해군이 자신의 새어머니인 인목대비를 폐비시키고 자신의 배다른 동생을 죽여요. 왕권의 위협이 된다고 해서. 자, 그런데 유교 사회에서는 어떻게 부모를 폐비시키고 아들이 자기 동생을 아무리 배다른 동생이지만 죽일 수 있냐라고 하면서 왕의 자질이 없다라고 하면서 광해군을 몰아내고 인조를 왕으로 올리거든요. 그래서 광해군도 조나 종으로 끝나지 않고 왕자 시절에 썼던 이름을 쓰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서인이 인조를 왕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인조 때는 당연히 서인이 권력을 잡았겠죠. 거기다가 남인은 약간 곁다리로다가 살짝 우리도 좀 껴주세요 하는 요런 입장이었어요.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현종 때 2차례 예송이 발생합니다. 그러면서 서인과 남인이 이제 본격적으로
싸움을 하게 되는데요. 요 얘기하고 마무리할게요. 오늘 되게 길었다. 재밌지 않았어요? 나만 재밌나? 자, 한번 볼게요. 자, 인조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안 쓰셔도 돼요. 그냥 듣고 이렇게 재밌는 얘기가 있구나 하시면 됩니다. 자, 인조에게 첫째 부인인 인열 왕후가 있고요. 둘째 부인인 장열 왕후가 있고요. 뭐 기타 등등의 부인들이 있었습니다. 자, 인조와 첫째 부인인 인열 왕후 사이에서 첫째 아들인 소현세자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인 복림대군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셋째, 넷째 아들이 있었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게. 자, 인조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선조 때 임진왜란이 있었다면, 인조 때는 병자호란이 일어납니다. 갑자기 생각이 안 났어. 병자호란. 자, 그 청나라가 우리나라를 쳐들어와서 그 인조가 남한산성으로 피난을 가서 3개월을 버티다가 항복을 하고 그 청나라 황제한테 무릎을 꿇고 절을 했던 사건 기억나실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인조가 이제 청나라한테 항복을 하면서 항복의 조건이 뭐였냐면 인조의 아들 2명을 청나라에 보내는 거였어요. 인질로 보내는 거지, 쉽게 말하면. 그래서 첫째 아들인 소현세자와 둘째 아들인 복림대군이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청나라에서 머물게 됩니다. 몇 년간을. 자, 근데 아버지가 청나라 황제한테 무릎을 꿇고 굴욕적인 모습을 직접 봤지만 소현세자랑 복림대군은 약간 성향이 달랐어요. 죄송해요. 소현세자는 비록 우리의 원수인 청나라지만 막상 청나라에 가보니까 진짜 장난이 아닌 거야. 너무 발전한 거야. 조선도 빨리 이걸 배워서 빨리 따라잡았으면 좋겠는 거야. 청나라의 문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어. 반면에 복림대군은 아버지의 원수, 내가 꼭 갚아주겠어. 이렇게 청나라에 가서도 어떻게 하면 복수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계획을 짜고 있는 사람이었는데요. 이 두 왕자가 인질로 갔다가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왔는데 애들의 상태가 좀 다른 거야. 인조가 보기에 첫째 아들한테 왕위를 물려주려고 했는데 첫째 아들은 이미 청나라에 너무 빠졌어. 아버지한테 가서 제가 청나라에서 가져온 문물 좀 보세요. 우리도 청나라를 배워야 돼요. 하는 말을 하고 있으면 아빠 입장에서 어땠을까요? 얘한테 나를 맡겨도 될까? 내가 그 청나라 황제한테 그 굴욕을 당했는데 얘는 지금 내 원수를 배워야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 납득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청나라에서 돌아온 지 몇 개월 만에 소현세자 갑자기 죽어요. 원래 건강했거든? 근데 갑자기 죽어. 그래서 막 독살당했다. 막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래서 소현세자가 죽고 인조의 왕위가 누구한테 넘어가냐면 둘째 아들인 복림대군한테 넘어갑니다. 복림대군의 이제 왕호는 효종이죠. 자, 그래서 이제 복림대군이 왕위에 오르고 나서 복림대군과 그의 부인 인선 왕후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나고 그 아들이 바로 현종으로 즉위를 하는데, 자, 현종이 왕이 되었을 때 놀랍게도 인여왕후는 돌아가셨지만 장여왕후는 살아계셨어요. 왜냐면 굉장히 어린 나이에 결혼했거든. 거의 아들보다 더 젊었어. 새엄마가. 복림대군보다 젊었어요. 할머니잖아. 현종 입장에서는 할머니인데 이 당시 이제 명칭이 뭐였냐면 대왕대비 조씨. 그래서 조대비였어요. 자, 조대비는 아직 살아있고, 자, 현종이 왕위에 올랐다는 것은 효종이 돌아가셨다는 뜻이잖아요. 자, 이때 조대비 입장에서는 아들이 죽은 겁니다. 아들이 죽은 거예요. 자, 아들이 죽었을 때, 효종이 사망했을 때, 아들이 죽었을 때, 당시에 이제 조선은 유교국가이기 때문에 제사 지낼 때 상복을 입어야 됩니다. 자, 근데 상복을 입는 기간이 첫째 아들이냐 둘째 아들이냐에 따라서 기간이 달라요. 누가 죽었을 때 더 오래 입을까? 바로 첫째 아들이 죽었을 때 더 오래 입습니다. 왜냐면 장자를 우대하니까.
자, 그래가지고 이제 근데 복림대군은 둘째잖아. 그러니까 이제 둘째 아들은 첫째 아들보다 좀 덜 입거든. 첫째 아들인 경우에는 3년을 입어요. 엄마가 아들이 죽었을 때. 둘째 아들인 경우에는 1년을 입어요. 자, 근데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야. 아니 근데 복림대군이 둘째 아들이긴 한데 왕위에 올랐잖아. 효종이 됐잖아. 왕위에 올랐으면 첫째 아들 대우를 해줘야 된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였냐? 바로 남인이죠. 남인은 복림대군이 둘째이긴 하지만 왕이기 때문에 첫째 취급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조대비가 3년을 입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반면에 서인은요, 무슨 소리냐? 왕이면 다냐? 야, 그러면은 그러면 일반 선비들은 뭐 다르게 입고 왕은 뭐 다르게 입는 거냐? 일반 선비랑 왕도 똑같다. 예법은 똑같다. 뭐 왕이라고 특별한 게 아니다. 똑같이 1년 입어야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근데 이제 현종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장례식을 준비하는 과정이라는 거는 지금 왕이 된 지 정말 얼마 안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권력을 잡고 있었던 서인의 말을 들어주게 됩니다. 그래, 네 말이 맞는 것 같다. 그래서 조대비는 1년을 입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 안 돼서 누가 죽냐면 효종의 비 인선왕후가 사망하게 됩니다. 현종의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또 문제가 생기죠. 이번엔 며느리잖아. 며느리가 죽었을 때 첫째 며느리가 죽으면 1년을 입습니다. 시어머니는. 둘째 아들 며느리가 죽으면 9개월을 입어야 돼요. 장남일 경우에 차남일 경우에 기간이 다르다는 거지. 남인은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효종은 첫째 아들 취급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1년을 입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요. 서인은 무슨 소리냐. 그때는 1년 입었잖아. 그때 둘째였잖아. 그러니까 이번에도 9개월 입어야 돼 라고 합니다. 그런데 현종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현종은 자신의 아버지가 권력을 가지고 제대로 된 대우를 받아야 현재 왕인 자신도 제대로 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때는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초반에는 이제 자신이 힘도 없고 권력도 없어서 그냥 서인 말을 따랐는데 이번에는 그러고 싶지 않은 거야. 우리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인데 왕인데 그 차남이 아니지 이제는 장남이지 하면서 남인 편을 들어줍니다. 그래서 조대비가 이번에는 똑같이 1년을 입어요. 하지만 대우가 달라진 거지.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서인과 남인이 대립을 하게 됩니다. 이러고 나서 얼마 안 돼서 바로 현종의 아들인 숙종에게 왕위가 넘어가거든. 그러니까 한창 남인이랑 서인이랑 치고받고 싸울 때 숙종이 왕위에 올랐어. 정치가 제대로 될 리가 없죠. 그래서 숙종은 차라리 이걸 이용해서 왕권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그 내용은 다음 학습지에서 살펴볼게요. 자, 이번 영상 굉장히 길었어요. 길었는데 좀 어려웠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교과서에 61쪽에 보시면 이렇게 표가 굉장히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공부하실 때 동인 서인 나눠줬지? 왜 나눠줬지? 북인 남인 왜 나눠줬지? 북인이 정권을 잡았다가 인조 반정으로 서인이 권력을 잡고 남인은 참여를 했고 그러다가 1차 예송에서는 서인이 승리하고 2차 예송에서는 남인이 승리했고 이렇게 쭉 이어진다라고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숙종 이후에 붕당 정치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